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태우입니다.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뉴스에서 저를 보셨을 겁니다. 늘 단호한 표정으로 국가정책을 발표하던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전직 장관 김태우가 아니라 그저 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았던 한 어리석은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화려한 장관실 문이 열리고 4명의 아이들과 함께 그녀가 들어섰던 바로 그날. 저는 지난 20년간 제가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인생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거나 혹은 처음부터 다시 지어질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오후였습니다. 세종시 정부청사 제 사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잘 구획된 도시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죠. 모든 것이 질서전견하고 모든 것이 제 통제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비서실에서는 쉴 새 없이 다음 회의 일정을 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에 무조건 동의했기에 재미없는 농담에도 과장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저 김태우라는 사람이 아니라 장관이라는 제 자리와 권력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20년간 원했던 삶이었으니까요. 성공. 저는 성공을 위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젊음, 건강, 그리고 가족까지도요. 밤이 되면 저는 텅 빈 장관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백 평이 넘는 그 거대한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최고의 요리사가 차려주는 진수성찬을 기다란 식탁에 홀로 앉아 먹었죠. 음식에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막이 제 유일한 식사 상대였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주인이 아니라 값비싼 유물들 사이를 떠도는 유령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인터폰으로 비서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관님, 저 약속에 없는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미간을 짚었습니다. 또 어떤 이익단체나 지역구 의원이 막무가내로 찾아온 것이겠지. 저는 막 돌려보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아주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저는 저도 모르게 들여보내게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여자였습니다. 오수연. 제 전처였죠. 20년 만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수연은 맑고 청가한 목소리로 웃던 생기 넘치던 젊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듯 보였습니다. 살은 더 빠졌고 탐스럽던 검은 머리카락은 귀 밑으로 희끗희끗한 소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의 자글자글한 주름은 그녀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꼿꼿하게 편 허리, 그리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눈빛. 제 기억 속에 오수연이 분명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은 그녀의 뒤로 향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다 자란 아이들이 그녀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큰아들 민준이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지만 완전히 낯선 타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옆에 딸 서연이는 엄마를 꼭 닮은 얼굴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을 법한 젊은 쌍둥이 지훈이와 지수. 그 아이들은 아마 저에 대한 기억조차 없을 겁니다. 그저 거대하고 낯선 공간에 압도되어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국토균형 발전, 계획안도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주재회의도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애써 외면하고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제 과거가 제 핏줄들이 살아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 김태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버린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한심하고 초라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비서는 어색하게 문가에 서서 제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 아내였던 여자와 제 아이들은 20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장관 공관의 넓고 호화로운 침대는 구름처럼 푹신했지만 제 몸은 마치 가시덤불 위에 누운 것처럼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낮에 보았던 수연의 지친 얼굴, 저를 향한 원망과 경멸이 뒤섞여 있던 큰아들, 민준이의 눈빛, 그리고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던 쌍둥이의 낯선 표정이 눈을 감아도 어둠 속에서 어른거렸습니다. 기억이란 건 참으로 제멋대로인 존재입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일에 미쳐 살며 과거를 돌아볼 틈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일부러 외면했겠지요. 제가 저지른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바쁘다는 핑계 뒤로 비겁하게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영과 아이들이 제 눈앞에 나타나자마자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봇물 터지듯 열려버렸습니다. 기억은 후각을 타고 온다고 했던가요? 최고급 섬유유연제 향기가 나는 침대 시트 속에서 저는 문득 아주 오래전 곰팡내와 섞여 희미하게 풍겨오던 옥수수 섬유유연제의 풋풋한 향기를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신혼집은 서울의 한 언덕배기에 있던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한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며 월급보다 야근이 더 많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수연은 동네 마트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며 살림에 보탰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부자였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늦은 밤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수연은 뭐가 그리 좋은지 제 얼굴만 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죠. 그녀의 웃음소리 하나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민준이가 태어났고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칭얼대는 소리, 수연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그 비좁은 반지하 방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야망이라는 독초가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엿새웁니다. 처음으로 김태우 의원님이라는 소리를 듣던 날, 저는 짜릿한 권력의 맛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자 저의 세상은 더 이상 그 비좁은 반지하 방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지역구 유력 인사들과 술자리를 갖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의 생일이나 유치원 발표회보다는 당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죠. 수연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미래에 대한 꿈 대신 저의 잦은 외박에 대한 다툼으로 채워졌습니다. 당신 변했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고생하는 줄 알아. 다 당신이랑 애들 먹여 살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달리고 있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마침내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당의 유력 인사가 저를 자신의 지역구에 전략적으로 공천하겠다는 제안을 해온 것이죠.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있고 모든 것을 바쳐 선거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들뜬 마음으로 수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처럼 기뻐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겐 국회의원 아빠보다 그냥 저녁을 함께 먹어주는 아빠가 더 필요해요. 저에겐 성공한 남편보다 제 옆에 있어줄 남편이 더 필요하다고요. 그녀의 애원에 제 마음속에 있던 이기심과 야망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 이기적인 말을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내 앞길 막지 마. 당신이랑 애들만 없었어도 난 벌써 이 자리에 없었어. 당신이랑 애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수연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얼음 같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의 절반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도 수연의 낡은 재봉틀도 우리의 웨딩 사진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 한 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울게요. 당신은 부디 원하시는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세요. 저는 그 메모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잠시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그래 이게 더 잘된 일이야. 이제 아무것도 내 앞을 막을 수 없어 라는 차가운 합리화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버렸다고, 그녀가 우리의 관계를 포기했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지막 말대로 제가 원하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장관.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였죠. 저는 텅 비고 거대한 침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도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도 그 무엇 하나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춥고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저는 오늘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린 것이 제 발목을 잡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을. 2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침묵은 바위보다도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제 집무실의 최고급 가죽 소파는 낯선 손님들에게 자리를 내주었지만 그 누구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비서를 물리고 오후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을 때 저는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게 쉬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뼈두우 씨. 20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은 입안에서 서걱거렸습니다. 여보라는 따뜻한 호칭 대신 타인에게나 쓸 법한 씨라는 존칭을 붙이자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고 깊은지가 새삼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앉으라는 제 권유에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치 제 사무실의 값비싼 카펫이 자신을 더럽히기라도 할 것처럼요. 결국 그녀가 소파 끝에 얕게 걸터앉자 딸 서연이가 그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엄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쌍둥이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거대하고 화려한 방을 구경하기에 바빴죠. 오직 한 사람 큰아들 민준이만은 달랐습니다. 녀석은 앉기를 거부하고 팔짱을 낀 채 창가에 서서 제게 등을 보였습니다. 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견딜 수 없다는 듯한 날, 선저항감이 그 등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민준이는 제 목에 매달려 말타기 놀이를 해달라고 조르던 작고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는 저를 향한 분노로 단단해진 전혀 모르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수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세월에 조금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차분하고 강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장관님. 장관님. 그녀는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전 남편도 아이들의 아빠도 아닌 완벽한 타인으로 저를 대한 것이죠. 그 호칭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을 다시 찾을 생각은 없었어요. 저 혼자 힘으로 아이들 훌륭하게 키워낼 자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도저히 제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정말 부끄럽지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수연은 낡은 손가방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제 눈에 익숙한 정부의 문양이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라고 선명하게 찍힌 직인. 그것은 토지 수용 통보서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20년간 망원동에서 작은 국밥집을 해왔습니다. 가게 뒤편에 딸린 작은 주택이 우리 5식구의 보금자리였고요. 그런데 나라에서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희 가게와 집이 그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신중앙 고속도로 건설 계획.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제 1호 업적으로 내세우며 직접 최종 결제 서류에 서명한 바로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기자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브리핑했던 기억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수연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보상금이 나온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그 돈으로는 이 미친 서울 하늘 아래에서 우리 5식구가 발 뻗고 잘 방 한 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게 생긴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절박함만이 담겨 있었죠. 저는 돈을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저 장관님이시니까 혹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 같은 힘없는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다른 구제 방안은 없는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왔을 뿐입니다. 쿵. 제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맹세한 장관이 자신의 첫 번째 업적이라며 자랑했던 그 프로젝트가 자기 손으로 직접 내쫓은 가족의 마지막 남은 삶의 터전마저 빼앗게 된 이 끔찍한 아이러니. 저는 제 손으로 제 가족의 목에 칼을 들이댄 셈이었습니다. 수연의 그 당당하고 합리적인 태도는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과거를 무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국민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까지 등을 보인 채 침묵을 지키던 민준이가 마침내 몸을 돌렸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한테 뭘 기대하신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 사람은 20년 전에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입니다. 지금 와서 장관이면 뭐합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피 한 방울 섞인 남일 뿐인데 녀석의 외침은 지난 20년간 골마 터진 상처의 절규였습니다. 민준아, 수연이 아들을 말렸지만 민준이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저를 노려보며 이빨 사이로 증오를 내뱉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 그게 다 우리 엄마의 피눈물이고 우리 남매들의 상처라는 걸 알기나 하냐고.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아닌 제가 직접 만들어낸 생생한 현실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의 절규는 제 사무실의 방음벽을 뚫고 제 심장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저는 그 어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렇게 참담하고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기자들의 눈에 띈다면 다음 날 아침 신문 한 면은 불보듯 뻔했죠. 하지만 그것은 비겁한 정치인의 계산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보내지 마. 이번에도 이들을 놓친다면 너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연결되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비서, 오늘 저녁 내 공간에 손님들이 오실 거야. 방 4개를, 아니 5개를 준비해줘. 그리고 오늘 오후 일정은 모두 취소하게.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일단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내 집에 머물러요. 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지 않소. 제 말에 가장 먼저 반발한 것은 역시 민준이었습니다.
누가 당신 집에 머문다고 어머니가요. 이 사람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요. 민준아. 수연은 아들을 말렸지만 그녀 자신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네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었겠죠.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수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섞인 무겁고 힘든 동의였습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저의 세상으로 제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장관 공관은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집은 애초에 가족이라는 존재를 상정하고 지어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을 돕는 아주머니들과 요리사는 갑작스러운 5명의 손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이들은 거대하고 차가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주눅이 든 듯 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아이들의 발소리를 크게 울렸고 높은 천장은 낯선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집안을 훑어보았고 쌍둥이들은 신기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날 저녁 저의 고독한 식사 시간이 20년 만에 깨졌습니다. 요리사가 정성껏 준비한 서양식 코스 요리가 테이블 위에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과 칼과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감돌았죠.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하던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걸어가 어리둥절해 하는 요리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직접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잠시 후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맵고도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식당으로 퍼져 나왔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수연은 낡은 양은 냄비째로 김치찌개를 식탁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하얀 쌀밥과 몇 가지 밑반찬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그제야 화색이 돌았습니다. 너네놓죠. 오, 엄마표 김치찌개다. 저 역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장관이라는 직책도 20년이라는 세월도 우리 사이에 놓인 어색함도. 혀끝을 감싸는 그 맛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그녀가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우리의 젊은 날의 맛.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황급히 기침을 해서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먹었던 그 어떤 산해진 미도 이 낡은 냄비에 담긴 김치찌개 한 숟갈의 위로만 못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서재로 도망치듯 들어왔지만 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전혀 몰랐던 하나의 작은 우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쌍둥이들의 사소한 다툼을 현명하게 중재했고 딸 서연이의 고민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친 듯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혼자서 엄마이자 아빠였고 선생님이자 친구였을 겁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생각하자 제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한참 동안 그들을 훔쳐보던 그때 서재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쌍둥이 중 딸인 지수가 작은 동화책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을 든 낯선 할아버지 정도로 저를 인식하는 듯했죠. 저기요, 할아버지, 아니 아저씨. 아이는 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는 듯 우물쭈물했습니다. 이거 한 번만 읽어주면 안 돼요. 엄마는 지금 언니랑 얘기 중이라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토록 순수하고 개인적인 부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색하게 아이의 손에서 동화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옛날에 제 목소리는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무릎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림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야기 한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제 목소리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천이 제 다리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장관도 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20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따뜻하고 낯선 감정이 얼어붙었던 제 심장의 한 구석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이는 제 다리에 기댄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드니 수연이 문개에 서서 복잡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텅 빈 정막이 아니었습니다.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오랜만에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위태롭지만 기묘한 평화가 제 집안에 깃들었습니다. 아침이면 텅 빈 복도를 울리던 제 구두 소리 대신 아이들이 옥신각신하며 등교를 준비하는 소란스러움이 잠을 깨웠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더 이상 저 혼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서먹한 침묵 속에서 그날 하루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은 제게 어떤 기대도 원망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지난 20년간 해왔던 것처럼 아이들의 엄마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새벽에 몰래 일어나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어깨에 파스를 붙이는 것을, 그리고 밤늦게 거실에 홀로 앉아 착잡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는 것을요. 이 기묘한 동거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인지를 저는 매 순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세계에서 영원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관이라는 자리는 투명한 유리 어항과도 같아서 그 안의 모든 움직임은 외부의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죠. 제가 갑작스럽게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공관에만 머물자 예리한 정치부 기자들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겁니다. 아마 제 정적 중 누군가가 악의적인 제보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어느 날 아침 한 인터넷 연예 매체의 사이트에 제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단독. 김태우 장관 20년간 벌였던 가족 몰래 공관에 숨겨. 위선자 논란. 사진 속에는 수연이 아침에 분리수거를 하러 나오는 모습, 쌍둥이가 도서관에 가기 위해 공관을 나서는 모습,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었지만 20년간 가족을 버린 비정한 장관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 사진들은 저를 파렴치한 위선자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사는 폭탄처럼 터져나갔습니다. 아침부터 제 전화기는 불이 났습니다. 당 대변인, 청와대 비서실장, 동료 의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저를 맹비난했습니다. 가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의 중대사를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을 기만한 김태우 장관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리 깨끗한 원칙주의자라는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비정하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조강지처와 자식들을 버린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청와대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를 발탁했던 대통령은 저를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도덕성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제 개인사가 아니라 이 스캔들이 국정 운영에 미칠 악영향 뿐이었습니다. 김 장관, 대통령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게 자네의 사생활을 변명하라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시끄러운 소음을 최대한 빠르고 최대한 조용하게 잠재우길 바라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말의 의미를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제가 수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돈을 줘서라도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지워버리시오. 대통령 집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정치인 김태우로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선택. 그것은 수연과 아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어디론가 멀리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성공한 장관이라는 가면을 쓰고 텅 빈 공관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죠. 저는 이 스캔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관용차에 올라타는 순간 제 머릿속에 수연이가 끓여주던 김치찌개의 맛이, 제 다리에 기대어 잠들었던 지수의 따뜻한 천이 저를 향한 민준이의 그 원망서린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외로운 집에 깃들기 시작했던 그 위태롭고 희미한 온기. 20년 전에는 망설임 없이 야망을 선택했던 저였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합리적인 선택이 제 영혼을 배신하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과 명의, 다른 한쪽은 제가 이제 막 되찾기 시작하는 부서진 가족의 희미한 그림자.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제가 만든 세상 하나는 완전히 파괴될 운명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공관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의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죠. 제 비서실장은 이미 해결책을 마련해 놓았을 겁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잡음이 적으며 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공관에 도착하니 비서실장이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서재로 이끌고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장관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내민 계획안은 참으로 깔끔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수연과 아이들에게는 강원도 속초에 바다가 보이는 좋은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주고 평생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두둑한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자금과 결혼자금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처 및 자녀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장관님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면서 이 논란을 명예롭게 잠재울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안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그것은 정치인 김태우에게는 최선의 방안이었습니다. 스캔들을 최소화하고 장관직을 유지하며 책임감 있는 가장이라는 이미지까지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저는 그에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서재에서 내보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정답이다. 2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연에게 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안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왁자지껄한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수연이 머물고 있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서 수연이 낡고 해진 여행 가방에 아이들의 옷을 차곡차곡 개어 넣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은 침대맡에 앉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지금 뭐 하는 거요?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수연은 저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하던 일을 계속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서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우리 때문에 당신 인생이 망가지는 건 원치 않아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서 올라온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녀는 옷가지를 담던 손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떠날 겁니다.
애초에 당신을 찾아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어리석었어요. 미안해요. 모든 걸 망쳐서.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인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남게 된 그녀가 가해자인 제게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그녀를 버렸을 때도 그녀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저를 비난하자 그녀는 또다시 저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장관이라는 자리, 그 빛나는 권력과 명예가 낡은 여행 가방에 묵묵히 옷을 담는 이 여자의 희생 앞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허상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제 세상은, 제 우주는 제가 성공을 위해 내팽개쳤던 바로 이 여자와 아이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장관직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이 온기를 2번 다시 잃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내복을 가방에 넣으려던 그녀의 손 위로 제 손을 겹쳐 올렸습니다. 제 손은 바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시오. 제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연이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내가 틀렸어. 20년 전에도 내가 틀렸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나는 완전히 틀렸었어. 저는 그녀의 손을 붙잡은 채 거의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떠나지 마시오. 제발, 내가 당신들을 다시는 놓지 않을 거요. 창밖에서는 마치 제 마음을 대신하기라도 하듯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 덕분인지 아침 공기는 더없이 맑고 차가웠습니다. 제 마음속을 휩쓸고 지나간 폭풍이 거치고 난 뒤에 고요함 같았죠. 어젯밤 수연의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어버린 후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을 뿐입니다. 그 투박한 위로가 지난 20년간 제가 들었던 그 어떤 화려한 찬사보다도 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아침 일찍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죠. 장관님, 기자회견장 준비됐습니다. 10시 정각입니다. 어젯밤에 드린 원고는 숙지하셨습니까? 저는 창밖에 푸른 하늘을 보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원고는 필요 없네. 그냥 내 얘기를 하려고 하네. 자네도 그만해 쓰게. 오늘 이후로 자네는 더 이상 내 비서실장이 아닐 테니.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그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식탁에 앉아있는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TV를 봐주시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정부청사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모두가 굶주린 맹수처럼 제가 던져줄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단상에 서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제 앞에는 비서실에서 준비한 변명과 합리로 가득 찬 연설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도 않고 옆으로 조용히 밀어치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작게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수많은 카메라, 렌즈 너머 공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한 여자를 향해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진실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 어제 저에 대해 보도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첫마디부터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저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제 아내와 내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성공에 눈이 멀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비정한 남자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명의 공직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남자로서, 한 명의 아버지로서 제 전처 오수연 씨와 제 아들 민준이 딸 서연이, 그리고 지훈이와 지수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면의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TV 화면을 통해 제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기를 바라면서요. 여보, 그리고 내 아이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성공이라는 허상을 쫓느라 너희들의 어린 시절을, 너희들의 상처를 외면했다. 나는 나쁜 남편이었고 빵점짜리 아빠였다.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기자회견장은 이제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질문도 잊은 채 그저 이 전대미문의 고백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잃어버렸던 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권력과 명예가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먹는 저녁 식사 한 끼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장관이라는 이 무거운 자리, 저는 잃어도 괜찮습니다. 국가를 위해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유능한 인재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제 아내와 아이들은 저는 2번 다시 잃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대통령께 국토교통부 장관직 사임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기자회견장에는 약 3초간의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엄청난 소음과 혼란이 그 공간을 집어삼켰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질문을 외쳤지만 제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향해, 그리고 제 가족을 향해 허리가 끊어지도록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단상을 내려와 제 정치 인생의 폐허가 된 그곳을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잃었는데 마음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늦었지만 가족에게로 돌아가려는 한 남자 김태우일 뿐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온 후 저는 처음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늘 저를 기다리던 검은색 관용차와 수행 비서 대신 낯선 택시 뒷자리에 앉아 창밖 풍경을 보는 기분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온통 제 사퇴 소식을 떠들어대고 있었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장관에서 하루아침에 비정한 아버지라는 낙인이 찍힌 자연인 김태우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짧고 허무했습니다. 공관의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경비들은 이전과 다른 연민과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는 수연과 내 아이들이 모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방금 전 끝난 제 기자회견 장면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었죠. 저를 발견한 5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제 방으로 향하기 위해 거실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를 부른 것은 제 뜻밖에도 큰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저를 쳐다보지 않고 바닥을 향해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날선 증오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한 어린아이 같은 혼란스러움이 묻어 있었죠. 그렇게 평생을 원하던 자리였잖아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보다 너희들이 더 중요하니까 제 대답에 민준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아들아. 아두라라는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녀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저를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야 저는 수연과 단둘이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뜰이 내다보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식어버린 찻잔을 손에 든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당신 인생의 전부였잖아요.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꾸밈 없고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어. 그냥 텅 비고 시끄럽기만 한 껍데기였지. 진짜 내 인생은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 살던 그 좁은 반지하 방에 있었어. 내가 그걸 잊고 아니 외면하고 살았던 거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짓을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아오. 2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말 몇 마디로 되돌릴 수 있겠어. 나는 당신과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그 죄는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겠지. 제 목소리가 자꾸만 잠겨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딱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시오. 저는 용기를 내어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으로서는 이미 자격 미달이지만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면 안 되겠소.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을 전부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나에게 남은 시간이라도 아이들 곁에서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소. 그냥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기만이라도 하게 해주시오. 제발. 제 애원은 거의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한나라의 장관이었던 남자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수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침묵을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과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상실 끝에 찾아온 아주 작은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장관직을 내려놓은 지 6달이 흘렀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이상 텅 비었던 장관 공관에 살지 않습니다. 그곳의 모든 가구와 집기들은 다음 주인을 위해 남겨두고 저희는 몸만 빠져나와 경기도의 한적한 주택가에 작은 2층 집을 얻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살았던 그 어떤 집보다도 작고 낡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권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제 일상은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서툴고 낯선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남편이라는 역할을 아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늘 고생하는 수연에게 휴식을 주고 싶어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평생 남이 해주는 밥만 먹어왔던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라고는 군대에서 배운 라면 끓이기가 전부였지만 저는 호기롭게 김치볶음밥에 도전했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밥은 새까맣게 타버렸고 간을 맞추지 못해 소금 덩어리처럼 짜기만 했습니다. 푸하하. 아빠, 이게 뭐예요? 연금술이에요. 쌍둥이 녀석들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어쩔 줄 몰랐죠. 그때 부엌으로 들어온 수연이 타버린 프라이팬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피식하고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결국 중국집에 자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까만 자장 소스를 입게 묻힌 채 저의 요리 실패담을 안주 삼아
다 함께 웃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나눈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쌍둥이들은 졸업 후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녀석들의 이력서를 봐주겠다고 제안했죠.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망설였습니다. 제가 장관 시절의 딱딱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평가하고 지적할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제가 젊었을 때 선배들에게서 받고 싶었던 그런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인맥을 이용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스스로 가진 장점을 어떻게 더 잘 표현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었을 뿐입니다. 아빠가, 아니 제가 젊었을 때 이런 걸 제대로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 제 진심이 통했는지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제게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딸 서연이와의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제게 서연이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남자친구와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 혹은 이렇게 해결해라 라며 다그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그저 그랬구나, 내 마음이 힘들었겠네 라며 공감해 주었죠. 한참을 털어놓던 서연이는 마지막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따뜻하게 저를 부르는 그 아버지라는 한마디에 저는 제 서툰 노력이 아주 조금은 아이들에게 닿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산은 역시 민준이었습니다. 녀석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노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여전히 두껍고 어색한 벽이 남아 있었죠. 저는 어느 주말 녀석에게 낚시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녀석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강가에 나란히 앉아 몇 시간 동안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낚싯대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해가 저물어 갈 무렵 녀석이 자신이 가져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커피를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쓰디쓴 커피가 이상하게도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 부자는 말보다 더 깊은 화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한 부자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는 적은 아니었습니다. 수연과의 관계도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제가 무거운 짐을 낑낑대며 들면 그녀는 그런 저를 보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모두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뜨거운 연인이 아니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새 집은 조금 좁고 시끄럽고 어수선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이 있었고 온기가 있었고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지만 역설적이게도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은 나란히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딸 서연이는 남자친구와 함께 작은 공방을 열겠다며 행복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가장 큰 벽이었던 아들 민준이는 얼마 전부터 제게 먼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먹함이 남아있긴 하지만 녀석의 눈에서 더 이상 저를 향한 원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작은 공공정책연구소에서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권력의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제 평생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조용히 환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저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저희는 1년 전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비워두었던 앞마당의 작은 텃밭에 나무를 한 그루 심기로 했습니다. 목련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수연의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제 기억 한구석에 먼지처럼 쌓여있던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반지하 신혼집 창가의 그녀가 목련꽃 한 송이를 유리병에 꽂아두고 행복해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흙을 파고 어린 목련 묘목을 조심스럽게 땅속에 넣었습니다. 그녀가 나무의 뿌리를 단단히 잡아주면 제가 그 위로 부드러운 흙을 덮어주었죠. 우리의 손발은 척척 맞았습니다. 마치 지난 2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흙을 다독여주던 그때 흙 속에서 우리의 손이 우연히 스쳤습니다. 저는 그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에 저도 모르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부서져 내렸고 흙이 묻은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세월에 풍패 지친 여인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24살의 젊고 아름다운 오수연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이기심이라는 두꺼운 땅속 깊이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새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마주 웃어주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화려한 고백이나 뜨거운 맹세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눈빛 속에서 남은 모든 계절을 함께할 것이라는 조용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화면 전환 저녁 무렵 김태우가 집 앞의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다. 배경에서는 아이들과 수연이 저녁 바비큐를 준비하며 웃는 소리가 들려온다. 새로 심은 목련나무가 보인다. 그가 카메라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한다. 인생이란 참 묘하지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바쳐 저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려고만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세상 모든 행복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정작 제가 그 정상에 홀로 섰을 때 저를 기다린 것은 지독한 고독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바퀴를 크게 돌아서야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과 보물은 제가 성공을 위해 떠나왔던 바로 그 상이슬게 작은 오두막에 있었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저 멀리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쫓느라 바로 곁에서 은은하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는 달빛의 소중함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모두는 어쩌면 각자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소중한 무언가를 찾아가는 긴 여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준다면 우리의 여행길이 조금은 덜 외로워질 테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